기자회견장입니다.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지고 문이 천천히 열리고 고성희가 걸어 들어옵니다. 흰 재킷 자락이 조명 아래서 부서지듯 빛나고 그녀의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죠. 고성희 여사님, 불법 장기이식 의혹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저는 제 딸의 간을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 팔았습니다. 그 딸이 지은호 씨 맞습니까? 그럼 수혜자가 한우진이에요. 내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 친남매라던데요? 그래요. 쌍둥이죠. 내 피를 나눠 가진 두 사람. 그럼 여사님, 그건 사랑이 아니라 범죄 아닙니까? 사랑이었어요. 세상이 죄라 부른다면 그건 세상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두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둘 다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그 죄로 살아야 해요. 모든 건 그날 문 앞에서 시작됐어요. 해가 완전히 젖어들 즈음 한우진은 고성희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채 몇 번이나 손가락을 움찔거렸습니다. 그 손끝이 망설임인지 다짐인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꼈을 텐데요. 결국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나왔습니다. 누구시죠? 한우진은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어요. 여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집안의 문이 열렸고 모두가 알던 족보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응접실에 마주 앉은 네 사람 박진석, 고성혜, 박성재, 박영나 그리고 문간 어둠 속에 서 있던 한우진. 누구도 먼저 물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때 한우진이 아주 또렷하게 마치 오래 연습한 대사처럼 말했어요. 엄마, 와인잔이 바닥에서 산산이 미끄러졌고 고성희의 손이 떨리며 유리 파편 위를 스치듯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박진석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라고 했고 박성재는 왜 하필 우리 집이냐고 이를 악물었는데요. 박영란은 고성희를 바라보다가 고성희의 눈이 처음으로 확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흔들림은 보통 진실을 통과할 때 생기더라고요. 고성희는 한우진을 오래 보지도 못한 채 나가자고 했습니다. 응접실에서 복도로, 복도에서 빈방 문턱으로. 그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진석이 통유리 창을 등지고 말했어요. 성의 설명해. 성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라는 건 사실 인정 다음에나 가능한 일이니까요. 몇 시간 전 지은호는 길거리를 걷다가 주황색 택시 한 대가 스쳐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순간 택시 뒷좌석의 옆 얼굴이 눈에 박혔는데요. 한우진? 심장이 한 번 비틀렸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기계음이 건조하게 흘렀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고객의 요청으로 정지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다고 믿었던 친구의 얼굴을 분명히 봤는데 번호는 꺼져 있고 그럴수록 사람은 자기 감각을 의심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지만 쇼케이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표정이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유리라는 게 참 잔인해서 마음속 의심을 가장 먼저 반사하곤 하잖아요. 그 시각 지은호는 택시에 비친 얼굴이 계속 마음을 붙잡아서 결국 카페를 일찍 마감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한우진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있었는데요. 그 같은 생일을 두고 장난처럼 케이크에 촛불을 2배로 꽂던 날 한우진이 웃으면서 이런 우연도 재밌네라고 했던 목소리까지 떠올랐습니다. 그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보낸 사람 고성희. 내용은 짧았는데요. 은호 씨, 다음 주 프로젝트 미팅 전에 잠깐 시간 괜찮을까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의 바른 말투 속에서 묘하게 낯선 느낌이 비집고 들어오는 걸 지은호는 알아차리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일 얘기겠지 뭐. 사람은 의심보다 일상을 먼저 믿고 싶어 하니깐요. 빈방에서 마주 선 고성희와 한우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서 방 안의 공기가 먼저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한우진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왜 연락했죠? 짧은 질문이었지만 뒤에는 왜 이제야라는 길고 축축한 문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앉자고만 했습니다. 한우진은 앉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을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고성희가 한 박자 늦게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요.
자격은 내가 판단할 게 아니야. 그 문장에는 안간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를 가늠하다가 더는 참지 못하고 문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님. 박성재는 고성희에게만큼은 항상 정중하게 불러왔고 그 호칭 뒤에 억눌린 분노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경호팀 부를까요? 고성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박성재가 아버지께서 기다리십니다라고 말하자 한우진이 그제야 박성재 쪽을 돌아봤습니다. 둘은 잠깐 눈을 맞췄는데요. 남자끼리의 눈빛이라는 게 종종 주먹보다 빠르게 부딪히는 법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다와 내가 누군지 알아야겠다가 중간에서 부딪히고 튕겨나갔습니다. 고성희는 방 안의 공기를 가라앉히려고 애쓰듯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말했습니다. 한우진은 미소 비슷한 걸 지었는데요. 그 미소가 친절인지 비수인지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까지라니요.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 말에 고성희가 비로소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누군가의 과거가 벽처럼 사람을 밀어붙일 때가 있잖아요. 집 밖으로 나온 한우진은 포치 아래에서 한동안 비를 맞았습니다. 우산을 쓰면 차라리 덜 추웠을 텐데 그는 굳이 비에 서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저장해둔 이름 하나를 오래 보았습니다. 지은호. 손가락이 스크린을 스쳤다가 멈췄고 다시 스쳤다가 멈췄는데요. 결국 전화를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재회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고 대신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이 비가 많이 오네. 잘 지내지? 그 문자는 끝내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보낸 이의 마음이 아직 붙들려 있었거든요. 그날 밤늦게 이지혁은 지은호가 보낸 한 줄짜리 메시지를 보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이지혁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는데요. 지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집 가는 중이에요. 아까 우진이를 본 것 같았는데요. 아니, 그냥 착각이었을지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한숨을 아주 작게 쉬고 본 것 같았다면 본 걸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봐야죠. 그 말은 걱정을 가장한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괜찮다는 말처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도 없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식탁에 놓인 파편을 보고 말없이 쓰레받기를 들었습니다. 집의 가장이 조용히 파편을 치울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짜 조용히 살고 싶어서 다른 하나는 더 큰 소리를 준비하고 있어서였습니다. 박진석은 오늘 저녁 다 모이자라고만 말했고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계산을 굴렸습니다. 박성재에게 이 일은 단순한 가정사 문제가 아닐 수 있었으니까요. 회사, 지분, 이미지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방으로 돌아와 그림 앞에 섰습니다. 캠퍼스 위에 반쪽짜리 목걸이를 그려두었는데 그 선이 어쩐지 삐뚤어 보였습니다. 붓끝이 떨리는 건 손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고 마음이 떨리는 건 분명 엄마 때문이었는데요. 엄마, 이번에는 제발 거짓말하지 마요. 박영란은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한편 지은호의 휴대폰 화면에는 고성희의 이름으로 일정 초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의료재단 미팅 사전 미팅 겸 건강검진 안내. 문장을 두세 번 읽고서야 지은호는 그 문장 속 겸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팅 겸 검진이라 평소라면 고맙다 했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냄새가 났습니다. 예의 바르게 일정 확인 후 회신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고도 손끝이 한동안 휴대폰 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요. 떠나지 않는 손끝은 보통 마음이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뜻이라더라고요. 해가 기울 무렵 고성희는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내더니 누렇게 바랜 사진 2장을 꺼냈는데요. 아기 2명이 각각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에는 날카로운 눈매를 닮은 아이가, 다른 한 장에는 입가가 유난히 예쁜 아이가 있었는데요. 둘은 한 장에 같이 찍힌 적이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아기들의 얼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문장이었고요. 밤이 깊어지자 한우진은 다시 그 집 앞 골목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꺼낸 말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너뜨릴지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는데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 하나가 떴습니다. 여사님. 한우진은 아주 잠깐 망설였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고성희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지만 말끝에는 확실한 목적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진아, 때가 있어. 지금은 입 다물어. 한우진은 짧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그래, 이제라도.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길게 흘렀고 한우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날까지는 나도 내 할 말을 안 할게요. 대신 그날이 오면 다 말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한우진은 골목 끝에서 커브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맞은편에서 지은호가 퇴근길을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둘의 시야는 몇 걸음 차이로 엇갈렸고 엇갈림은 때로 운명이 사람을 살리기도 더 깊게 던지기도 하더라고요. 지은호는 지나치며 묘한 향을 맡았습니다. 대학 시절 운동장에서 자주 맡던 땀과 비누가 섞인 냄새였는데요. 뒤돌아보려다 말았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미루는 습관이 있거든요. 미루면 덜 아플 거라 착각하기도 하고요. 집으로 돌아오자 이지혁에게서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쉬세요. 내일 아침 제가 카페 들를게요. 이지혁의 메시지에는 그 특유의 간결한 배려가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내 선배. 내일 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지혁에게는 반말과 높임말 사이의 경계가 늘 묘하게 흔들렸지만 고성희에게만큼은 언제나 공손했죠. 그 경계감은 사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정확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오전에 시간 좀 내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여사님.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 건강하죠? 의사가 짧게 정리했습니다. 네, 아주 건강합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고성희의 표정이 처음으로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이상하게도 슬펐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사람을 슬프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 슬픔에는 대가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이면 이 집은 더 큰 소리를 낼 예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모이라고 했고 박성재는 준비를 시작할 테고 박영란은 또 한 장의 그림을 그릴 테고 한우진은 불러야 할 이름을 속으로 연습할 테고 지은호는 알 수 없는 초대장을 들고 병원이라는 낯선 장소로 들어설 테니까요. 그리고 이지혁은 그 낯선 곳의 그림자를 먼저 의심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첫날 밤의 마지막은 유리 파편에 비친 작은 달빛으로 끝났습니다. 그 조각조각마다 서로 다른 얼굴이 담겼는데요. 고성희의 눈, 박성재의 턱선, 박영나의 입술, 박진석의 주름, 한우진의 미간, 그리고 지은호의 어깨. 모두가 서 있는 자리를 조금씩 옮기고 있었고 아무도 제자리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돌아갈 수 없는 자리를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한밤중에 조용한 메시지 하나가 끝내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이 알 수 없음. 내용 내가 살릴 사람은 따로 있어. 지은호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이유를 설명하자면 길어지겠지만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보지 못한 얼굴보다 읽지 말았어야 할 문장 때문에 더 오래 잠을 설칩니다. 그날 밤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음 날 이 집의 공기는 정말로 완전히 뒤바뀌게 될 텐데요. 누구도 아직 모른 척 잠에 들었습니다. 잠이 가끔은 제일 잔인한 연기더라고요. 문 앞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듣고도 잠을 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아침이 밝자마자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뜻밖에도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은호 씨, 지난번 재단 공간 리뉴얼 제한 건 기억하시죠? 일정이 조금 당겨졌는데요. 겸사겸사 건강검진 쿠폰이 남아서요. 요즘 일 바쁘면 몸부터 챙겨야 하잖아요. 말끝이 모나지 않았고 오히려 살뜰했는데요. 지은호는 순간 뜨끔했지만 그 목소리 안에서 의심보다는 체면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여사님. 일정 맞춰볼게요. 고성희는 기다렸다는 듯 감사 인사를 덧붙였고요. 역시 믿음직하네요.
시간표는 비서실에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지은호는 가슴 한쪽이 오래 덜컹거렸습니다. 전날 밤 길에서 스친 한우진의 옆얼굴이 자꾸 떠올랐는데요. 착각이었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착각이란 말이 얄궂게도 불길을 더 키울 때가 있더라고요. 검진 당일 병원 로비의 공기는 이유 없이 비싼 냄새가 나곤 했습니다. 지은호는 본인 확인을 거치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접수 직원이 무심하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여사님 대리검진건으로 예약되셨습니다. 그 말이 귓속에서 둔탁하게 맴돌았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였고 혈액 채취와 초음파, 복부 CT 순서를 차례로 밟았습니다. 의사는 검진실에서 친절하게 웃었고 배에 힘 빼세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멈추실게요 같은 상투적인 말들을 건넸는데요. 상투적인 말은 사람의 경계를 잠시 내려놓게 만들곤 하죠. 검진이 끝난 뒤 동일 병원의 다른 층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성희에게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여사님, 대리검진 받으신 지은호 씨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크기도 딱 적당하고요. 혈관 구조가 안정적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분절과 분지 각도가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데 의학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의사는 말을 잠깐 고르고 나서 결정적인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간이식은 동의 절차만 해결되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길지 않았고 곧 단단한 결로 굳어졌는데요. 해줄 겁니다. 그 아이는 제가 설득할게요.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에는 정답이 많아도 가족의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의사가 자리를 뜨고 난 뒤 고성희는 잠시 창가에 서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반사된 얼굴은 차갑고 단정했지만 속눈썹 그림자 아래에서 오래된 죄책감이 살짝 고개를 들어올렸는데요. 그 죄책감은 이상하게도 결심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우진아, 조금만 더 버텨. 아주 작은 속삭임이 유리창에 닿았다가 사라졌습니다.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은호는 1층 카페에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컵 표면에 미세한 열이 손끝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다 문득 접수대에서 오간 단어들이 뒤늦게 연결됐습니다. 대리검진, 여사님, 재단 미팅. 마음속 어디선가 살랑하던 바늘이 슬그머니 살을 찌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나일까? 이유를 묻기엔 증거가 약하고 모른 척하기엔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고 이지혁의 이름이 떴습니다. 검진 잘 받고 있어요? 톡 하나였지만 문장 뒤에 붙어있는 안부의 결이 분명했습니다. 지은호는 네. 끝나면 연락드릴게요라고 답장을 보냈는데요. 보내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우진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 복도에 서서 창문을 반쯤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환풍구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의 눈동자에 오래된 밤이 아른거렸는데요. 휴대폰이 울리자 그는 이름을 확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고성희의 목소리는 낮고도 또렷했습니다. 검진은 끝났어. 결과는 이상적이래. 동의만 받으면 바로 진행 가능하대. 한우진은 웃지도 울지도 않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 아이 모른다면서요. 지금은 몰라. 그래서 내가 나설 거야. 당신이요? 지금에서야 어머니 흉내예요? 조롱에 가까운 말이었는데요. 고성희는 숨을 고르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흉내라도 낼 거야. 적어도 이번만큼은. 전화를 끊고 난 뒤에야 한우진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무너졌습니다. 혐오와 그리움이 어슷하게 겹쳐지면 표정이 그런 모양이 된다더라고요. 저녁 무렵 지은호는 병원 근처에서 이지혁을 만났습니다. 이지혁은 늘 그렇듯 군더더기 없는 옷차림으로 나타났고 인사는 간단했는데요. 괜찮아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개 끄덕임이란 게 때로 거절의 다른 말일 때가 있죠. 여사님 쪽에서 대리검진으로 예약한 모양이에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이지혁은 표정에 단추를 하나 푼 사람처럼 이마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왜요? 지은호가 되물었고 이지혁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그분은 모든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편이어서요라고 했습니다. 공손한 말투 속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탁 박혀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절대 거두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고성희는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술 대기 리스트 업데이트하고 기증자 후보 서류 준비해요. 동의서 초안도. 비서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서명은 어떻게? 그 아이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고성희의 눈빛은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결심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한 장에는 아기가 천쪽지를 쥔 채 웃고 있었고 다른 한 장에는 같은 날 같은 병실 같은 침대에서 다른 아기가 울고 있었는데요. 두 아이는 한 프레임 안에서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한 아이를 잃어서 한 아이를 살릴 거야. 독백처럼 내뱉어진 그 문장은 어머니의 기도인지 욕망의 자기 위안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고요. 다음 날 재단 미팅 명목의 안내장이 지은호에게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 재단 별관 라운지. 간단한 건강 상담 포함. 지은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는데요. 별일 아니야, 복지 차원이지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가 부딪혔습니다. 그 싸움은 보통 다른 일에 몰입하면 잠시 잦아들곤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병원에서 검진 받았는데요. 정순이는 별일 아니냐며 다독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회사에서 하는 거래이 겁먹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다정한 말이었는데요. 다정함에도 불구하고 목구멍 어딘가가 자꾸 걸렸습니다. 나는 엄마의 딸이지만 누군가의 다른 아이이기도 하겠지. 입안에서 굴리다 삼킨 문장이 속을 조금 덧나게 했습니다. 그 같은 시각 박성재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내용물을 펼쳐보기도 전에 문이 열리며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일 오늘 마무리 짓자. 박진석의 목소리는 단단했는데요. 강한 사람이 분노를 삼킬 때는 단단함이 먼저 남습니다. 박성재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다른 계산을 빠르게 굴렸습니다. 이게 집안과 회사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그는 친구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친구에게 기대는 건 쉽지만 친구에게 죄를 고백하는 건 어려웠으니까요. 재단 별관 라운지에 도착한 지은호는 예상과 달리 환한 미소의 간호사와 먼저 마주쳤습니다. 지은호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상담 선생님 오실 거예요. 그때 벽면 스크린에 스쳐 지나가는 뉴스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 수 4만 명 돌파. 숫자는 너무 커서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떠오른 이름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우진. 그는 왜 서울로 돌아왔고, 이름 하나가 사람의 호흡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있잖아요. 상담실 문이 열리고 고성희가 직접 들어섰습니다. 은호 씨, 먼저 와 있었네요. 온화한 미소였는데 온화함 뒤에 서늘한 그림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재단 공간 이야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건강 이야기부터 할까요? 지은호가 얼떨결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간 이야기부터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바로 건강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걱정돼서요. 젊을 때부터 몸 챙겨야 오래갑니다. 우리 재단이 이런 걸 잘하거든요. 한치의 공격성도 없는 말투였는데요. 그래서 더 꺼림칙했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어제는 왜 집 어르신 댁이 그렇게 소란스러웠나요? 고성희의 미소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가정사예요. 은호 씨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 제가 거기 얽혀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고 미소만 돌아왔습니다. 미소는 때로 침묵보다 더 큰 벽이 되더라고요.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지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끝났어요? 네, 선배. 근데 이상하네요.
재단 프로젝트 얘기를 하러 갔는데 자꾸 건강 얘기를 고성의 여사님이요? 네. 이지혁은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 조심해요. 그분은 우연을 별로 믿지 않는 분이라서요.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면 보통 계획이 먼저였다는 뜻이죠. 그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문장 사이에 얼음 조각이 끼어 있었고요. 지은호는 그 얼음을 혀끝으로 살짝 건드린 사람처럼 오싹해졌습니다. 혹시 우진이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이지혁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제가 더 알아보고 연락할게요. 밤 병원 VIP 라운지에서 의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여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서류는 준비해 두겠습니다. 고성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받지요. 혹시 기증자분과 수혜자분은 어떤 관계신지요? 의사의 질문은 직업적 호기심에 가까웠는데요. 고성희는 아주 잠깐 멈칫했다가 천천히 문장을 골랐습니다. 아이와 아이예요. 네. 제 아이 그리고 제 아이. 그는 더 묻지 않았고 그 말은 기록으로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은 기록을 거부하고 입안에서만 사라지기도 하니까요. 그 같은 시간 고시원 복도에서 한우진은 오래된 공중전화처럼 울리는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걸었습니다. 엄마,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할 건데요?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할 거야. 건강? 누구의? 한우진은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흔히 남을 조롱할 때 쓰이지만 자기 자신을 긁을 때도 쓰이더라고요. 당신은 여전히 나를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나도 기다릴게요. 대신 거짓말은 하지 마요. 고성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스스로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의 심장 박동만큼은 알고 있었는데요. 지은호가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문 앞에 작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고 안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요. 간이식 동의서 기증자 설명서. 단어가 시야 안에서 번지듯 흔들렸습니다. 이건 장난이지? 억지로 웃음이 새어나왔다가 금세 수그러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준비한 친절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나를 준비시키는 문서처럼 보였거든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는 고성희였습니다. 은호 씨, 오늘 고생 많았죠? 내일 간단히 점심할까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는데요. 다정함이 칼일 때 사람은 먼저 미소로 손목을 내어놓곤 하죠.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네, 여사님.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손 안에서 바스러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따뜻해지지도 않았는데요. 그의 머릿속에서 두 단어가 같이 반짝였습니다. 오빠와 엄마. 둘 다 평생 간절했고 둘 다 지금은 너무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이지혁에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사람은 약해지는 법이니까요. 대신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이 밤을 가져다 놓는 동안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아주 천천히 모양을 갖췄습니다. 내일 스스로 묻겠다. 왜 하필 나였는지. 그리고 그 시각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종이가 준비되고 있었는데요. 기증자 지은호, 수혜자 한우진. 활자가 똑바로 서 있는 문서는 언제나 현실보다 당당합니다. 문서의 당당함은 때로 사람의 숨을 먼저 빼앗아 가더라고요. 고성희는 그 문서 위에 손을 올려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내 아이들 조금만 더. 그녀의 기도가 죄인지 사랑인지 혹은 둘 다인지 그 판단은 아직 보류로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날 이 문장들이 전부 폭발할 테니까요. 그리고 폭발은 늘 가장 다정한 말투 뒤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그 아이가 널 살릴 수 있어. 고성희가 입을 열자마자 한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부탁도 명령도 아니었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투였는데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이미 충분히 무너졌거나 더는 무너질 게 없기 때문이죠. 당신 제정신이에요? 우진은 허공을 바라보며 비웃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고성희를 엄마라 부른 이후 단 하루도 편하게 숨 쉰 적이 없었거든요. 박성재의 집을 나온 그날부터 그의 휴대폰에는 고성희의 번호가 하루에 10번씩 찍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널 살릴 수 있다는 말로 시작된 이 통화가 다시 그의 인생을 뒤집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호 말이에요. 그래. 내 여동생이야. 내가 몰랐던 또 한 명의 나. 여동생이라니 하. 웃음이 튀어나왔지만 그 웃음 안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혈관 속 어딘가가 식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이제야 때가 왔으니까. 그녀는 늘 때라는 말을 썼습니다. 살 때, 버릴 때, 숨길 때, 되찾을 때. 모든 게 시간의 문제라고 믿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때가 사람 하나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호는 고성희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은호 씨, 우리 재단에서 의료 사업 브랜드를 새로 런칭하려고 해요. 디자인 총괄을 맡아줄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요? 네. 이번 프로젝트는 특별해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거든요. 성희의 미소에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지만 그날의 미소는 조금 달랐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다듬어진 얼굴이라 오히려 진심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은호 씨는 늘 잘하잖아요.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도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며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간이식 캠페인 홍보 방향안. 그리고 파일명 끝에 붙은 코드가 눈에 띄었어요. 샵 H. WJ001. 한우진? 은호는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이건 우연이겠지. 하지만 우연이라는 단어는 요 며칠 사이 그녀에게 너무 잔인하게 변했죠. 한편 지혁은 회사에서 우연히 병원 기록 시스템 담당 직원에게서 단서를 듣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고성의 여사님 계정으로 타인 검진 기록이 조회됐어요. 이름이 지은호 씨더라고요. 지혁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무기록실 직원의 모니터에는 몇 개의 문서가 떠 있었는데요. 기증자 후보 지은호, 수혜자 한우진. 적합도 98.9%. 진행 상태 대기. 그는 한참을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지혁은 의사의 면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신 건가요? 의사는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기증자 동의만 남았습니다. 동의요? 이미 서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했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은호 씨 서명입니다. 그날 밤 고성희의 서재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수술 일정 잡아요. 여사님, 아직 기증자 본인 확인이 필요 없어요. 이미 확인했잖아요. 의사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늘 법보다 빠른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서류철 위에 빛이 비쳤습니다. 수술일자 미정 수혜자 한우진 기증자 지은호. 고성희는 그 위에 손끝을 대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겠네. 그 말에 담긴 제자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은호는 다음 날 이지혁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선배, 혹시 재단에서 하는 프로젝트 서류 저도 볼 수 있을까요? 지혁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뭔가 이상해요. 모든 게 너무 잘 맞아요. 마치 누가 미리 짜놓은 것처럼. 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본 건 이거예요. 이식 캠페인 관련 계획서. 은호는 문서 맨 아래 작은 각주를 보았습니다. 기획총괄 고성의 의료협력 박진석 재단병원. 눈이 커졌습니다. 박진석 회장 병원이요? 그럼 여사님 가족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찜찜하다고 했잖아요. 지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은호 씨,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우연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비밀은 서로를 향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고성희는 전화기를 들고 다시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됐니? 무슨 준비? 수술. 다음 주로 잡자. 아직도 그 아이한테 말 안 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 몰라도 돼. 어차피 나중엔 고마워할 거야. 당신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는 어머니니까. 어머니라면 적어도 살릴 게 아니라 지켜야 했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끊겼고 그 짧은 대화가 다시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 기록에 내 이름이 있어. 제 이름이요? 기증자로. 수혜자는 한우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아무 동의도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야. 그럼 누가? 그건 나도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은 분명해요. 고성의 여사님이야. 지은호는 그날 밤 고성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성희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 잔잔한 목소리로 맞이했죠.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은호 씨? 이게 뭐예요? 왜 제 이름이 병원 서류에 있어요? 아, 그거요. 단순 착오일 거예요. 병원이 실수했나 봐요. 실수요?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이용하신 거예요? 고성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 아이요? 한우진? 그래. 내 오빠야. 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라니. 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희는 쌍둥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술이 마르게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래, 그 아이를 살리려는 게 내 죄이자 벌이야.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는 참회는 어쩐지 더 잔인하게 들리더라고요. 은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빗속을 달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피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구나. 하지만 나는 절대 그 피로 살지 않을 거야. 그 시각 고성희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하세요. 일정 변경 없습니다. 하지만 기증자 본인이. 그 아이는 내 딸이에요. 내가 결정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안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시키면 뭐든 해요. 고성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말은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었는데요. 확신이란 게 언제나 위험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의지를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며칠 뒤 고성희는 병원 VIP 병동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하얀 마스크와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마치 수술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수술을 설계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그녀의 손에는 의료동의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진행하실 겁니까? 담당 의사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네, 날짜 잡으세요. 기증자 본인 확인이 아직. 그 아이는 알고 있어요. 필요하면 직접 오게 할 거예요. 서명은요? 이미 받아놨습니다. 의사는 말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지은호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고 끝부분에는 깔끔한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서명은 지은호가 쓴 게 아니었죠. 고성희의 비서가 보고를 마치며 속삭였습니다. 사인 문제없이 완성됐습니다. 필요하시면 간 이식동의서 원본은 폐기할까요? 아니요. 남겨요. 증거는 내 손 안에 있어야 하니까. 같은 시각 이지혁은 병원 정보망에서 우연히 기증자 지은호 수혜자 한우진이라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곧장 프린트를 뽑아 가방에 넣었고 밤이 되자 고성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박진석은 출장 중이었고 박성재는 늦은 회의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혁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고성희였습니다. 이 밤에 웬일이세요? 이걸 보시죠. 그는 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담담하게 웃었어요.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이지혁 씨. 이게 뭐냐고요? 왜 은호 이름이 여기 있어요?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살린다고요? 그게 살리는 겁니까? 이용하는 거지. 고성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난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때로 죄를 지어야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지혁은 숨을 삼켰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리는 게 아니라 또 한 명을 죽이는 거예요. 죽음이란 건 누가 정의하죠? 당신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대신 논리를 무기로 들죠. 그 무렵 지은호는 자신의 이메일로 수상한 송장 하나가 도착한 걸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병원 관계자. 제목은 수술 일정 관련 안내문. 처음엔 잘못 온 메일이라 생각했지만 본문 첫 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 일정 10월 15일. 수혜자 한우진. 기증자 지은호. 뭐야 이게. 은호는 숨이 막혀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고 간호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 네. 지은호님. 내일 오후 동의서 확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동의서요? 무슨 동의서요? 기증동의요. 이미 여사님께 서명 받으셨잖아요. 뭐라고요? 은호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성희. 지은호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를 만나자마자 묻습니다. 재간을 누가 쓰겠다는 거예요? 아, 여사님 가족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한우진 씨. 한우진 오빠라고요? 의사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적합률이 99%가 넘습니다. 친남매나 다름없어요.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사람 죽게 내버려 두세요. 재간은 제 것이에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윤리보다 권력의 무게를 더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고성희는 수술실 준비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하며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언론에 새지 않게 하세요. 지은호는 모르게 진행합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의 동의가. 난 어머니입니다. 내가 동의했어요. 의사가 물러난 뒤 성희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죠. 은호야, 너는 모르겠지만 넌 우진이의 심장을 살릴 아이야. 그게 너의 운명이고 내 속죄야.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지은호가 실종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다녀간 이후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에는 찾지 마세요. 잠시 숨이 필요해요. 라는 쪽지만 남아 있었어요. 지혁은 문 앞에서 손에 쪽지를 쥔 채 오래 서 있었습니다. 숨이 필요해요. 그 문장이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그녀가 도망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숨기려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시각 병원 수술실 쪽에서는 고성희가 의사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해요. 그 아이는 곧 돌아올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목걸이 하나를 꺼내 쥐었습니다. 반쪽짜리 목걸이, 한쪽은 우진의 것, 한쪽은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의 것이었죠. 그녀는 손바닥 안에서 목걸이를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한 아이는 잃었지만 다른 아이는 살릴 거야. 당신이 정말 내 엄마예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거의 찢어지듯 흔들렸습니다. 눈앞에 고성희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요. 대답 대신 허공을 응시한 채 그 눈빛에 미세한 피로가 번졌습니다. 그래, 고성희가 입술을 간신히 열었습니다. 엄마야. 엄마요? 제 몸을 몰래 팔아서 오빠를 살리겠다는 사람이요? 그건 내가 모르는 이야기야. 그럼 알려주세요. 왜 나예요? 너니까. 그 짧은 대답이 지은호의 숨을 완전히 끊어놓았죠. 너니까 그 말엔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피해 숙명과 죄의 핑계만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며칠 전만 해도 지은호는 그저 성희의 회사에 협력하는 디자이너였고 지역과 티격태격하며 일하는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내 몸이 누구의 것인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병원에서 들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감식 의뢰서를 들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도착했죠. 그 종이 위에는 단 3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 한우진. 유전자 일치율 99.97%. 관계 일란성 쌍둥이. 그는 한참 동안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손끝이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쌍둥이. 이게 다 뭐야? 머릿속이 어지러질했지만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얼굴은 고성희였습니다. 역시 당신이었군요. 그날 저녁 지역은 고성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오셨죠? 이제는 여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은호 씨와 우진 씨 두 사람은 쌍둥이 맞습니까? 그런 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그럼 왜 은호를 속였어요? 그녀의 간을, 그녀의 생명을 팔아야만 당신의 죄가 사라진다고 믿는 겁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야. 고성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난 죄를 안고 가는 거야. 대신 한 아이는 살 수 있잖아요. 한 아이요? 그럼 다른 아이는요? 당신이 그렇게 버린 또 다른 아이는요? 그 말에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순간 숨이 멎은 듯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두 아이를 다 살릴 수 없었어. 그땐 그렇게 믿었어야 했어. 이제는요? 이제는 한 아이라도 살릴 거야. 그게 나의 속죄야. 지역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성희의 속죄라는 단어는 마치 단단한 철문처럼 느껴졌어요. 누가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문. 한편 지은호는 병원 기록에서 자신의 이름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된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서명은 분명 자신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제 서명이 아니에요. 그녀의 절규에 의사는 침묵했습니다. 여사님이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여사님이라뇨? 고성의 여사님입니다. 수술 관련 모든 서류를 여사님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 동의 없이 진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병원을 뛰쳐나와 비에 젖은 거리를 맨발로 달렸습니다. 하이힐이 벗겨지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나로 누군가를 살리려는 거구나. 그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무렵 한우진은 술집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휴대폰 한 대와 낡은 목걸이 하나가 놓여 있었죠. 목걸이의 반쪽에는 이 오라는 각인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성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벌가 불법 장기 이식 준비 중이라고 하면 기사값 얼마 줍니까?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있어요? 있어요. 피로 맺힌 증거. 그는 서류 봉투에서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기증자 지은호, 수혜자 한우진. 눈동자에 번뜩이는 증오와 후회가 섞여 있었죠.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해요. 누가 피를 팔고 누가 그 피로 산 사람인지. 며칠 후 병원 로비에 TV에 속보가 떴습니다. 박진석 재단 산하병원 불법 장기 이식 의혹 제기. 기증자 여성 본인 동의 없이 수술 등록 확인. 고성희는 그 화면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상에 나올 일은 아니었는데.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여사님,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려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들은 진실을 다 모를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2장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 서로를 모른 채 살아온 쌍둥이의 사진. 그리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둘 다 내 아이야. 그런데 왜 세상은 늘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죠? 그날 밤 이지혁은 은호를 찾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카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탁자 위엔 물에 젖은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혁 선배, 제가 어디까지 제 피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혁은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그냥 병이 아니야. 이건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사랑이야. 한편 고성희는 병원 옥상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준비해요. 수술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여사님, 언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서둘러야죠.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그녀의 손끝에 피 묻은 서류가 찢기듯 구겨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 빗방울은 눈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우진은 기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자료 사실이라면 내일 아침엔 전국이 뒤집힐 겁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습니다. 뒤집혀야죠. 우리 엄마가 만든 세상은 너무 단단해서 이제는 깨져야 하거든요. 그 아이를 살리려던 당신의 선택이 결국 모든 걸 죽였어요. 지역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고성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지옥이라면요? 지옥이라도 괜찮아요. 거기라도 내가 낳은 아이들이 함께 있다면. 그녀의 눈동자엔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미친 듯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는데요. 그 평온은 곧 모든 것을 삼켜버릴 폭풍의 징조였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 긴급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VIP 병동 4층 추락사고 발생. 누군가 계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고성희였습니다. 피로 얼룩진 코트, 깨진 진주 귀걸이, 그리고 주머니 속에 구겨진 수술 동의서. 서류의 일부는 찢어져 있었고 남은 글자들이 붉은 얼룩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기증자 지은호, 수혜자 한우진.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낙상 사고라고 믿었지만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밀었을 수도 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한우진. 며칠 전 고성희와 우진은 병원 옥상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만 멈춰요. 너는 내 아들이잖아. 그게 문제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죄예요. 그래서 내가 복수하는 거야? 복수가 아니라 정리예요. 정리? 당신이 흘린 피와 눈물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그게 나를 밀어버리는 거라면? 그건 선택이에요. 각자 자기 방식의 속죄. 그날 이후 우진은 사라졌습니다. 그가 머물던 고시원 방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대신 병원 언론실로 한 개의 익명 제보 메일이 도착했죠. 제목은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기증자 본인 실종됨. 지은호는 뉴스 화면 속에서 재벌가 장기이식 스캔들이라는 자막을 보고 몸을 떨었습니다. 병원명, 수혜자 이름, 기증자 이름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죠. 기증동의 위조와 불법 이식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은호는 손으로 입을 막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야.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그녀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지은호 씨, 지금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제 이름이 걸린 일인데. 수혜자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한우진 씨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우진이 오빠.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고 그 공백 속에서 고성희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다 엄마다. 그날 밤 지은호는 모든 걸 끝내기 위해 자신이 한때 설계했던 병원 홍보 영상의 촬영 세트를 찾아갔습니다. 빛이 꺼진 세트장 안 카메라 조명이 아직 한 줄 남아 깜빡이고 있었죠. 그녀는 흰 가운을 입고 테이블에 수술 동의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지은호.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간이면 되잖아요. 그때 문이 열리며 지역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쳤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게 끝나요.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결말이 그거예요. 선배, 나 이제 모르겠어요. 누가 나고 누가 나를 만든 사람인지. 지역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의 몸을 훔쳤지만 당신의 선택까진 훔치지 못했어요. 지은호는 눈을 감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배, 만약 내가 사라지면 이건 다 당신 탓이에요.
그럼 내가 평생 책임질게요. 그 짧은 대답이 그녀를 겨우 현실로 붙잡아 두었죠. 다음 날 새벽 병원 응급실에서 한 통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VIP 병동에서 추락 환자 발생. 고성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피로 얼룩진 반쪽 목걸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간 파열, 뇌출혈 위중합니다. 의사는 손에 쥔 메모를 건넸습니다. 수술동의 기증자 본인 고성희. 그녀가 자신의 간을 기증하겠다고 남긴 것이었죠. 수혜자는 한우진입니다. 의사는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진 씨는 지금 어디에 있죠?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끊겼어요. 지역은 복도 끝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제 다 무너졌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도 아니고 이름이 아니라 죄로 이어진 피였다는 걸요. 며칠 후 고성희의 병실에는 산소기기만이 미약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오히려 사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지은호는 문 밖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살리고 싶었다면 그냥 안 버렸어야 했잖아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다시 한번 속보가 흘렀습니다. 한우진 씨 신변 불명. 재벌가 불법 이식 스캔들 주모자 고성의 여사 중퇴. 그 방송을 바라보던 이지혁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화려했던 날들은 다 끝났어요. 그는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 붉은 노을이 병원 유리에 번져 있었습니다. 붉은색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불길했죠. 밤이 되자 지은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성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건지 살아있으려는 건지 구분이 안 됐죠. 엄마, 나 이제 알겠어요. 사람이 살린다는 건 자기 마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살 거예요. 이번엔 내 방식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더 이상 말로 위로할 여백은 없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산소기기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며칠 뒤 병원 창가에서 한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환자분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하늘이 잠시 맑아졌다가 어두워졌습니다. 지은호는 멈춰 선 채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엄마가 만든 지옥도 우리가 버텨야 할 천국도. 그날 이후 누구도 몰랐습니다. 진짜 이식이 끝난 건지 혹은 또 다른 이식이 시작된 건지를. 왜냐하면 파멸의 전조는 언제나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되니까요. 그 여자는 내 어머니입니다. 한우진의 목소리가 방송 스튜디오를 찢듯 울렸습니다. 그리고 내 여동생은 내가 사랑했던 여자 지은호입니다. 순간 생방송 카메라 앞에 기자들이 일제히 웅성거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스피커를 통해 기자의 질문이 쏟아졌죠.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 그 두 사람이 친남매라고요? 지은호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성의 여사의 불법 장기이식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죄인은 저예요. 나는 끝까지 그 여자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했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송국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보다 몇 시간 전 지은호는 한 통의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붉은 잉크로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생명은 고통이었지만 내가 당신에게 돌려줄 건 용서예요. 왜냐면 당신이 아니라면 나도 없으니까. 그녀는 편지를 병실 탁자 위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날이 바로 고성희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병원 강당에 차려진 장례식장은 언론의 플래시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박성재는 굳은 얼굴로 조문객을 맞았고 박진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경영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족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는 잠시 입을 열었다 닫고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은 장례식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던 그의 눈빛에는 20년간 쌓아온 권력의 벽이 무너지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죠. 그 시각 지역은 지은호를 찾기 위해 도시 외곽의 버스터미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남긴 건 반쪽짜리 목걸이뿐이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손에 쥐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제발 어디든 살아만 있어요.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지역이 돌아보니 그녀는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요. 왜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밤이 되자 뉴스 속보가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고성의 여사 불법 이식 스캔들, 친자관계 쌍둥이 남매로 드러나 아들 한우진 방송 출연 중 충격 고백. 화면 속 우진은 붉은 눈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만든 건 세상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약한 사람의 피를 원하죠. 그의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요. 그것은 고성이가 죽기 전 남긴 유서였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한 번 버렸고 두 번째는 살리려다 또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은호야. 미안하다 우진아. 그 편지를 읽는 우진의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번지게 했습니다. 당신이 미안하다면 나도 미안합니다. 나도 결국 당신의 피였으니까. 기자회견장은 폭풍 같았습니다. 박성재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한우진 씨와 고성의 여사, 그리고 지은호 씨의 일로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서류는 회사 사임서였죠. 가족의 죄로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지은호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손에는 엄마의 반쪽 목걸이와 우진의 목걸이가 함께 들려 있었죠. 두 조각이 부딪힐 때마다 은색 체인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서로 맞닿게 이어붙였습니다. 그 순간 목걸이가 완전한 원으로 닫혔습니다. 이제 됐어. 이게 우리가 만든 결말이야. 그녀는 그 목걸이를 강물 위로 던졌습니다. 은빛 원이 잠시 떠올랐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뉴스의 마지막 속보가 흘렀습니다. 고성의 여사 사망 후 아들 한우진은 경찰에 자수. 불법 이식 서류 위조 및 언론 조작 혐의 인정. 진술 내용 모든 건 어머니를 세상에서 지켜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기자는 덧붙였죠. 한우진은 수사관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가 죄라면 그 피로 세상을 씻겠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은호와 함께 카페 불을 껐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끝이라는 건 늘 다음 시작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야 숨이 쉬어져요. 그럼 됐어요. 지역이 웃자 은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배, 우리 참 길게 돌았네요. 그래도 결국 돌아왔잖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카운터 위의 조명 아래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한 통의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우진 교도소 이송 중 심정지. 사인은 지병으로 추정. 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유리잔이 깨졌고 그 조각들 사이에서 조용히 피가 흘렀습니다. 지역이 다급히 손을 잡았지만 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그녀는 깨진 유리잔 사이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반지였죠. 안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날들 나의 아이들에게. 그녀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요. 우리의 화려한 날들은 이걸로 끝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지은호의 하루는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재벌가 불법이식 사건이라 부르던 그 일은 이제 뉴스의 한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새로운 화제와 이슈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뉴스 한 줄 뒤에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피 위에 누군가는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봄이 오자 지은호는 작은 골목 카페를 다시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낡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카페 루미에르 화려한 날들. 지역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간판 결국 그 이름으로 했네요. 다 끝났으니까요. 정말 끝난 걸까요? 적어도 제 안에서는요. 그녀의 말에는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기증자, 누군가의 동생이 아니라 지은호라는 이름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었죠. 지역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커피 여전히 쓰네요. 쓴 게 아니라 진하죠. 둘은 눈을 마주쳤고 그 짧은 웃음 안에 모든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호 앞으로 낯선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한우진.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은호야.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우리를 한 장씩 나눠 찍었다더라.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눴던 거였어. 나는 그게 지금은 조금 이해돼. 엄마도 우리를 사랑하긴 했던 거야. 다만 세상이 그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고. 나 대신 살아. 나 대신 웃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복수고 내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그 모양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린 결국 같은 피였어. 미안하고 고마워. 지은호는 한참 동안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만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를 씻어내리는 듯 했죠. 그날 밤 그녀는 카페 불을 일찍 껐습니다. 지역과 함께 강가를 걸었습니다. 불빛이 물 위에 반짝이며 흔들렸고 봄바람이 지나가자 물결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선배, 가끔 생각해요. 사람이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누구한테요? 엄마한테도 세상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그건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요? 응. 살아보면 언젠가 용서가 따라와요. 그 말에 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 살아볼게요. 약속이요. 두 사람의 발끝 아래에서 작은 유리 조각이 반짝이며 부딪혔습니다. 지은호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깨진 유리잔 조각이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 집에서 깨졌던 와인잔 조각 같아요.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버리지 말아요. 우리 이걸로 새로운 잔 만들어 봐요. 몇 달 후 그들은 유리 공방에 들러 깨진 조각들을 녹여 새로운 잔을 만들었습니다. 그 잔은 반투명한 붉은 빛이었고 햇살에 비치면 마치 피처럼 빛났습니다. 그 잔을 카페에 전시하며 지은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젠 당신의 피가 아니라 내 빛으로 살게요. 어느 저녁 카페 문이 닫히기 직전 한 노부인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여기 예전엔 다른 이름이었죠? 네, 이름을 바꿨어요. 좋네요. 화려한 날들이라. 살다 보면 다 그런 날이 오긴 오죠. 노부인은 커피 한 잔을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손등에는 지은호가 오래전에 정순이에게서 받던 반지와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아차렸죠. 그 노부인이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정순이라는 걸. 엄마. 그래, 은호야. 이제야 내 얼굴이 평온해졌네. 저 용서해요? 정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할 게 뭐 있니? 살아있는 게 제일 큰 효도지. 그 짧은 포옹이 모든 세월을 대신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지은호는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유리잔 속의 촛불이 흔들리며 반짝였고 그 불빛은 마치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혼처럼 고요히 빛났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빠, 그리고 나. 우리가 흘린 피는 죄가 아니라 결국 사랑이었어요. 지역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려한 날들이 다시 시작됐네요. 아니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화려한 날들이 끝난 거예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흐르며
유리잔 안의 불빛을 더 크게 번지게 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지은호의 눈에 잠시 고성희의 미소가 비쳤습니다. 어쩐지 따뜻하고 아주 짧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리잔 속의 빛이 꺼져도 그 안에 남은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